고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고요한 정화, 깊고 깊은 심연, 부처님의 붓다의 연불과 함께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붓, 내쉬는 숨에 다, 붓다,
하기보다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산 방면으로 정릉터널 입구를 못 간 지점 3차로 위로 추돌 사고까지 나면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뒤로 마장 램프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이곳과 이어진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은 묵동부터 영향받고요. 일산 가는 강변북도는 도고대교에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는 성수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사이 2차로에는 고장차 서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자영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멜라민 식판, 스테인레스 식판, 어린이집 식판, 유치원 식판을 대여 및 세척, 설거지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복실이 농산 식판 세탁소입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수도권, 영남권입니다. 검색창에 복실이 농산 왕왕왕! 동탄에 이런 집 또 있을까요? 청정한 자연, 쾌적한 공원, 바라던 교육. 동탄에 더없이 좋은 집. 동탄 A106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록 스마드시안 11월 오픈 예정 031-376-8840 태영동탄 컨소시엄. 2022년 11월 8일부로 문화방송 AM방송국을 6개월간 운용 휴지할 예정입니다. 6개월 운용 휴지 이후에는 AM방송국을 송출 중단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표준 FM 주파수 95.9MHz를 대체 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방송 수신민원팀 전화 02-789-1010번 02-789-10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소식 들었어요? 캐스퍼가 결국 일을 냈더군요. 필요사항 다 담고도 1,000만원? 지금 캐스퍼 온라인에서 진실을 밝혀봐요. 현대자동차 캐스퍼 D 에센셜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3자 전화협의를 갖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긴장 고조의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정상황실 관계자는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국정상황실 소속 행정관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이 전 서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처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경찰 인력과 이번 12구 참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남동 관저 경찰 업무 인력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경찰 인력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경찰관은 치안경찰관은 별도로 편성된 경찰관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남성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와 CCTV 분석 등을 볼 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을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부산 11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부산 21도 등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가 이 말을 한 철학적 원리까지 몰라도 살다 보면 수시로 타인에 의해 웃고 우는데요. 법정 스님은 저작 무소유에서 인간과 인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얘그가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에서 맞지라. 네, 지오큐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지오큐 LED 나이가 나제 국내 생산으로 품질 하나는 확실하제.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지오큐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오큐 하는구나. 지오큐 LED. 니 써봤나? 안전한 아이돌 봄이는 세이프시터 친절한 베이비시터는 세이프시터 든든한 가사 도미는 세이프시터 우리 동네 든든한 안전시터 세이프시터.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상이란 해석이 붙어야 할 만큼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과 충분성이 의문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상민 장관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겁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사퇴설에 선을 그으며 이번 참사에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이런 마음의 책임만 느끼면 되는 걸까요?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시사 입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인칭 시사 시점. 네, 3인칭 시사 시점.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MBC에서는요,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 대신에 12.9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분은 뭐 자유롭게 원하시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죠. 장혜찬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의 사과. 네, 거듭 계속 사과하는 것 저는 진정성 있다라고 많은 국민분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사실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했었고, 물론 그마저도 민주당에서는 보여주기다 뭐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매일 분향소를 찾은 것, 그리고 종교 집회 사흘 연속 참석하시면서 뭐 조계사 법회나 또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인 예배에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국민 사과를 했었고, 또 오늘 이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화면으로 직접 죄송하다, 이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책임자 찾아내서 처벌하고 시스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왜 사과 안 하느냐, 진짜 애도 맞느냐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주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분명한 원인 규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걸 정치적으로 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 교체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정치 논리에 입각한 나이브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고, 또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산서장 이인재 총경 같은 경우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본인이 관할서를 책임진 경찰서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연달아 하고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단독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전화한 것도 이인재 전 서장이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내서 문책을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나 인사적으로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해서 개선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사과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일이겠죠. 권지웅 비대위원님, 전 비대위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어떤 국가가 다 마주하고 보게 된 이 참사에 대해서는 슬픔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으로서 사과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지 않으신 왜 것 그러냐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보기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규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참사 이튿날과 그 다음 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건 주체적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아니면 경찰과 소방의 인력이 충원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리고 끝으로는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그리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는 건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도심에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150명이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을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명백하게 시스템의 부재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규정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물론 사건 수습을 위해서 이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만이 여기에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불과 7시 만에 서울시장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경질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서울시장을 임명해요. 그렇죠. 사건 수습하라. 그리고 그날 총리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안 받고 4일 있다가 대국민 다음하라 하면서 총리를 사표 수리하지 않았던 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고 2달 있다가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왜 걱정이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혹은 아니면 공직자들이 보기에 저런 사건이 나도 그냥 마음으로 미안해하면 되는구나. 혹은 아니면 조문을 잘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번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좀 연결돼 있으니까요. 앞서 뭐 경질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밝히고 나서 그 책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장혜찬 이사장이 주셨는데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여러 사퇴 요구, 경질 요구, 또 현재 사의를 밝히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장 이사장님? 저는 일단 이상민 장관이 본인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이 사고를 수습하고 진상 규명을 해낼 책임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사고 수습이나 진상 규명 등에 대한 그리고 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행안부 장관으로서 보고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는 게 순서인 것이지 지금 당장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는 거는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YS 정부 이야기까지 꺼내실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에 제천 화재 사고로 29분이 돌아가셨고요. 그 사고가 2017년 12월이었는데 2달도 안 된 2018년 1월에는 또 밀양의 병원 화재 사고로 40분 넘는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2달 상간에 똑같은 형태의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당시 경질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YS 때 이야기하신 논리라면 그때 그럼 문재인 정부는 뭐 마음으로만 사과하고 넘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천 사고 때는 충북 소방본부장 정도까지가 사의를 표명하고 경질되었더라고요. 근데 사안이 다 다르죠. 그리고 뭐 어디 선까지 경질하느냐, 책임지고 사퇴하느냐, 이건 그때그때 다 다를 겁니다. 동일 비교는 안 돼요. 다만 제가 굳이 이 전 정부 이야기를 꺼내는 건 민주당 분들이 YS 때 성수대교 붕괴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조건 뭐 총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물러나는 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가끔 어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 않았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이 책임감이 덜해서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야당은 또 물러나라고 했겠죠. 당연히.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 필요한 건 명확한 원인 규명이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나 제 주위의 많은 분들 또 국민분들은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치권을 떠나서 뭐 보수정부 진보정부를 떠나서 경찰 조직이 이렇게 방만하고 무능하게 운영되는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 따로 있고 총경급의 지휘관이 되면 용산서장이 식사하다가 들어오는데 1시간 늦게 보고하고 파출소 옥상에서 이걸 지켜만 보고 있다가 대통령실 전화도 못 받고 소방청인 보고 다 하고 있고 112 상황관리관은 자기가 지켜야 될 상황실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 자리를 이동해 있다가 1시간 또 더 늦게 보게 되고 경찰과 소방이 뭐 라이벌 관계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태원 사고 이후의 대처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소방에 대해서는 별로 질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고 계속 보고했던 것들이 보이니까요. 근데 왜 유독 경찰은 이렇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 처벌까지 또 경찰이라는 조직의 개혁까지 해내야만 하는데 저는 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고 보고요. 그 같은 책임을 지고 나서도 국민의 판단이 행안부 장관에게까지 간다면 그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성수대교 예를 들면서 무조건 물러나는 게 능사라고 하는 거
문재인 정부의 예시로 수많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시들로. 네, 권주용 전 비대위원님. 저는 좀 사건의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참사 때 경찰서에 어떤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이상민 장관까지 사퇴해야 할까? 근데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공개된 그 112 신고 자료를 보면 벌써 4시간 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압사 위험이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이 11건이나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제 먼 곳도 아니고 사실 서울의 도심에 그리고 벌써 4시간 전에 신고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작동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도 명확하게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게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조차도 사실은 관련된 사람이 뭐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의 책임을 갖는 자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주장하냐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건가의 측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압도적으로 그와 연결된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다 사퇴할 만큼 아주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다음에 용산구청장도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물론 화재 사고와 우리 이 번화가에서 일어난 이 압사 사고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제천에서 29명이 돌아가셨는데 2달 뒤에 똑같은 형태의 화재로 47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밀양에서 2018년 2월에. 세종병원인가 그랬죠. 네. 화재 사고 일어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 내고 김부겸 장관이 가서 다시는 이런 사고 없겠다라고 막 재발방지책 만든다고 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윤석열 정부였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이야기를 꺼내거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나 그 당시 이낙연 전 총리 물러나라고 당론 차원으로 당 지도부에서 막 이렇게 거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보다 뭐 딱히 순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되 정치의 어떤 선이라는 것을 지켰던 건데 지금 보면 이 추모 열기를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 등이 포착되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사고 사망자들의 얼굴이나 프로필을 다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자 하는 글들로 논의하는 게 지금 언론사에 단독 포착이 되었어요. 핸드폰 뒤 화면으로. 이거 과연 유족들이 동의하는 것일까요?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걸 정쟁화시켜서 또 하나의 어떤 이 정치적 이슈로 계속 소모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재발 방지 대책이나 사고 수습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나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특수본의 결과 나오고 나서 경질 이야기를 했으면 진정성이 있을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5+1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레고랜드랑 연관 있는 김진태 지사까지 묶어서 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주장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당이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을 지키느라 국민들을 외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이나 이해관계가 어떤 다시 어긋날지라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조치하는구나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처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상이 아예 안 드러났으면 저도 장혜찬 이사장님의 이야기에 일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명백히 도심에서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150명이나 죽었고 경찰이 보호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이
지어진 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온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도 좋다라고 직접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주장이라고만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는 더 불이익을 얻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뭐 두 분 한 번씩 의견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다 2달 사이 80명의 사망자를 낸 김부겸 알겠습니다. 장관을 놔두고 총리로까지 영전시킨 건 김부겸 장관을 지키느라 국민을 외면한 겁니까? 주장은 이해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두 분 다 포인트 말씀하시고 두 분 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께서도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했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권은희 의원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나온 건 단순히 참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상민 장관의 말씀이죠. 발언이죠. 국민의 분노를 야기했던 과연 경찰 소방 등을 배치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든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파라든지 이런 말씀들. 또 한 가지는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그때 이미 천명을 하셨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 일괄의 행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두 가지 요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도 강하게 그 사퇴 경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장해찬 이사장께서 그러한 당내 주장,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당을 나가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차원의 어떤 왜 그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시는 게 낫죠. 그래요? 이 정부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없고 잘 되길 바라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는 본인이 정치 못해서 초선 의원에게 경기도 경선에서 진 그 한을 아직까지도 계속 틈만 나면 민주당보다 야당보다 더 정부를 꼬집고 비판하는 걸로 지금 반윤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로 분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도 유승민 전 의원이고 한덕수 총리 경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야기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 비판할 수 있고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정부나 이 정권 함께하는 여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정 없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야당보다 더하게 이 조금만이라도 틈이 보이면 가장 아픈 언어를 융단 폭격처럼 쏟아붓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들이 신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곤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디폴트로 시장에서는 좀 인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박상인 교수님 사실상의 디폴트로 인식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금융사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이겠지만 채권시장 전체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가요 이게? 네, 사실은 해당 기업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상황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 비용을 따져서 생각하면 콜옵션 행사 안에서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더 싸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그만큼 자금 시장이 지금 경색돼 있다. 굉장히 자금 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자금 시장이 얼마큼 경색돼 있는가.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금시장 경색을 보여준다. 김치영 기자님 지난번에 한전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인가요? 지금 한전채 당초 발행하려던 목표 미달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채가 한 6%대 이자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6% 이자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이자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7일에
한전이 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3,400억 원 정도밖에 응찰이 들어오지 않아서 2,800억 원만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초 목표를 못 채웠으니까 20일, 25일, 26일에도 각각 물량을 내놓고 한전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20일 날 3천억 원 응찰, 그러니까 4천억 원보다 적은 3천억 원 응찰 들어와서 1,700억 원만 발행이 됐고요. 25일에도 2천억 원 발행할 예정 중에 800억 원만 발행을 했고 26일에도 2천억 원 발행 물량 중에 또 800억 원 정도만 발행했으니까 아까 숫자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6% 이자를 준다 그래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 얘기는 시장이 경색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경색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로 그 원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레골랜드 보증채무 이행 불가 선언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요, 당사자죠. 당신은 미안하게 됐다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억울하다라는 메시지 국민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레골랜드 보증채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그 말을 안 했지만 그 말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시하는